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왔죠? 오랜만에 본업이 너무 바빴습니다. 촬영도 하고 녹음 작업도 하고 또 영화 오디션도 보고 그리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프로필 촬영을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지역 예술가들의 프로필을 찍는 그런 지원 사업이었는데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멋진 척 하려니까 죽겠더라고요. 사진이랑 연기 영상, 소개 영상 이렇게 세 가지 촬영했습니다. 결과물이 너무 두렵네요. 결과물 상태 보고 공개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양장점에서 양복을 맞추고 왔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제 친형님이 결혼을 하는데 정말 양복 치수를 재는데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많이 찼으니까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왠지 시원섭섭한 느낌? 왠지 이제는 전보다 얼굴을 적게 볼 것 같고 그렇네요. 친누나도 결혼하고 친형도 결혼하고 이제 저만 남았네요. 어, 이제 슬슬 명절이 될 때마다 저한테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셜록 홈즈 오디오북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제목은 해군 조약문 사건. 이 작품은 셜록 홈즈 단편집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읽고 영상을 더 많이 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군 조약문 사건. 스파이 대 홈즈의 사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2의 스파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학창 시절에 나와 가깝게 지냈던 상급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매우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왓슨 군, 자네가 3학년일 때 5학년이었던 올챙이 펠프스를 기억하겠나? 올챙이 펠프스는 마음이 매우 약한 탓으로 동급생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3학년인 자네하고만 어울렸지. 그런 펠프스가 백부님 덕분에 지금은 외무성에 근무하고 있다네. 이대로라면 몇 년 뒤엔 상당한 지위에 오를 것 같아. 놀라운 이야기지? 그런데 갑자기 펠프스의 꿈을 산산히 부서뜨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네. 사건의 내용을 이 편지에 쓸 순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일세. 만일 자네가 나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만나서 자세히 설명하겠네. 난 요즘 지독한 뇌염에서 9주일 만에 가까스로 회복되어 몹시 쇠약해져 있어. 왓슨, 자네 친구인 셜록 홈즈 씨를 내게로 모시고 와줄 수 없겠나? 내가 외무성 관리라고 해서 무리하게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네. 물론 경찰에선 아주 은밀하게 이 사건을 조사했어. 그러나 난 그 결과에 만족할 수가 없었네. 이제야 홈즈 씨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은 결코 홈즈 씨의 힘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닐세. 그 사건이 일어난 뒤 바로 병석에 눕게 된 나는 되도록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어. 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된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홈즈 씨와 만나고 싶어. 회복되었다곤 하지만 아직은 일어나지도 못한다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편지도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대필시켰어. 홈즈 씨와 만날 수 있도록 자네가 주선해 주길 간절히 바라네. 워킹 마을에서 동창생 퍼시 펠프스. 내가 그 편지를 가지고 베이커 거리에 있는 홈즈의 사무실로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마침 홈즈는 그의 연구실에서 화학 실험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휘어진 큰 시험관 속의 액체가 알콜 램프의 파란 불꽃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내가 들어가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실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나서였을까. 생각에 잠겨있던 난 홈즈가 큰 소리로 말을 거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왓슨, 자넨 아주 중요할 때 들어왔구만. 만일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게 변한다면 어떤 사람의 목숨이 없어져. 홈즈는 보기 드물게 흥분하면서 시험관 속에다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갔습니다. 그러자 파란 종이가 곧 탁한 주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야. 왓슨, 곧 끝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담배는 그 페르시아 구두 속에 들어있어. 홈즈는 책상 앞에 앉아 전보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곤 허드슨 부인을 불렀습니다. 이 전보를 좀 쳐주시오. 홈즈는 그제서야 일이 다 끝난 듯 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왓슨, 자네가 가져온 사건도 꽤 중대한가 보구만. 어떻게 내가 사건을 부탁하러 온 줄 알았지? 그거야 당연하지. 자네가 여간에선 들어오지 않던 연구실에 들어왔어. 더구나 내가 본체 만체 했는데도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나. 하며 홈즈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아니, 그보다 그 호주머니에서 빗쭉 내민 편지가 사건의 중대함을 잘 말해주고 있지. 뭐라고? 그 편지의 봉투는 외무성 전용이야. 따라서 사건의 의뢰인은 외무성 관리가 꾼 그래. 난 새삼 홈즈의 예리한 관찰력에 감탄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자, 우선 이걸 읽어보게. 난 서둘러 호주머니의 편지를 홈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홈즈는 이것만 가지고는 사건의 내용을 잘 알 수 없지만 이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은 젊은 여성이구만. 비서일지도 몰라. 아주 고급 향수를 쓰고 있군. 이런 여성이 이 의뢰인 곁에 있다면 빨리 서둘러야지. 까딱하면 때를 놓치게 될지도 몰라. 그럼 가주겠단 말이지? 사건 의뢰인은 외교관이야. 영국을 위해서라도 당장 가볼 필요가 있어. 홈즈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와 홈즈는 사건 의뢰인인 퍼시 페프스가 살고 있는 워킹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워털루 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도 채 못 되어 우리는 워킹의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네에게 편지를 보낸 그 외교관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구만. 홈즈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건 나라도 추리할 수 있어. 내 말에 홈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여자가 부인일지도 모르잖나. 그럴 리가 없어. 이 편지에 묻어있는 향수는 외교관 부인이 쓰기엔 너무 강해. 자네도 상당하군. 하고 홈즈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보다 홈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페프스란 사나이는 마음이 아주 약한 사나이야. 외교관이 된 것이 이상할 정도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곧 알게 되겠지. 그리고 페프스가 외무성 관리가 된 것은 백부의 덕분이라고 했잖아. 그의 백부는 현재 외무장관으로 있는 홀더스트 경이야.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틀림없이 국가 기밀에 관한 것이겠구만. 기밀 서류를 도둑맞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숲이 끝나는 곳에 있는 퍼시 페프스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생각보단 여기서 가깝네. 사실은 뭔데 방금 지나온 숲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의 흐름을 잊었을 거야. 홈즈는 이렇게 말하며 앞장서서 넓은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는 안내를 맡은 하인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밀자 그는 아름답게 꾸며진 응접실로 우리를 곧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에 빨간 조끼를 입은 사나이가 나왔습니다. 그의 나이는 약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사나이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버시는 아침부터
마치 환자가 의사를 기다리듯이 목을 빼고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엾게도 퍼시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것 같소. 우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노력을 다할 생각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사나이는 환자가 있는 집안에 사는 사람치곤 지나치게 쾌활해 보였습니다. 난 그것이 어쩐지 언짢았습니다. 홈즈도 같은 생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사나이를 바라보고 빙긋 웃으면서 보아하니 당신은 이 집 식구가 아니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사나이는 깜짝 놀란 듯이 홈즈의 얼굴을 멍청이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목걸이에 새겨져 있는 JH란 글자를 보고 내 정체를 알아낸 모양이군요. 처음엔 당신이 무슨 마법이라도 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 그 사나이의 웃음 띤 얼굴을 바라보며 이 사나이는 상대방의 기분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얼간이로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환자가 있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듯 여전히 큰 소리로 짓거렸습니다. 전 조셉 해리슨입니다. 누이 동생인 애니가 퍼시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집과 친척이 되는 거죠. 누이 동생은 지난 2개월 동안 마치 간호원처럼 퍼시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퍼시의 방에 있지요. 자, 그럼 곧 방으로 가실까요? 나와 홈즈는 담배 피울 시간도 없이 퍼시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퍼시의 방은 응접실과 같은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거실과 침실을 겸한 그 방은 구석구석이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가까이 있는 안락의자에 얼굴빛이 창백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들어가자 "요, 왓슨!" 하며 힘들여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바로 퍼시 페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학창 시절의 밝은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병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무하고 있는 외무성의 분위기가 페프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번 사건 때문일까요? 아무튼 페프스가 풍기는 분위기는 몹시 어둡고 날카로웠습니다. 자넨 어디로 보나 훌륭한 의사로구만. 이분이 바로 유명한 셜록 홈즈 씨인가? 자, 앉으십시오. 하며 페프스는 우리 쪽으로 다가오려 했으나 곁에 서 있던 젊은 여자에 의해 억지로 의자에 도로 앉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페프스 씨는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나와 홈즈에게 양해를 구하듯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페프스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니, 난 이제 괜찮아. 당신은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구만. 내가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무리하면 그만큼 회복이 늦어지니까요. 애니라고 불린 여자는 퍼시를 부드럽게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곤 조셉 해리슨에게 오빠, 저희는 나가 있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페프스는 당신은 여기 남아 있어줘요. 하며 애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인 조셉은 이런 일에는 익숙한 듯 조금도 싫은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며 그는 곧 방에서 나갔습니다. 괜찮겠어요? 애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페프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까다로운 페프스의 마음에 들 만큼 건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올리브 열매같이 싱싱한 느낌을 주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녀의 그런 싱싱한 아름다움 때문에 곁에 있던 페프스는 더욱 중한 병자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페프스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면 두 분께 미안하니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왓슨 군도 알다시피 난 복 많은 사나이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백부인 홀더스트 경의 추천으로 곧 외무성에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눈앞에 두고 뜻밖의 불운을 맞은 겁니다. 그건 외무성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해군의 기밀 서류가 없어졌습니다. 뭐? 해군의 기밀 서류라고? 난 홈즈의 추리가 너무 정확한데 놀라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밀 서류는 없어진 겁니다.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펠프스가 중얼거리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없어졌다지만 그 서류는 도둑 맞은 거죠? 나는 펠프스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펠프스는 내 표정을 살피며 도둑 맞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네. 그래서 없어졌다고 한 걸세. 중요한 서류가 까닭도 없이 없어지다니 외무성은 마치 유령의 저택 같군요. 하면 내가 웃자 홈즈가 펠프스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왓슨, 이분은 외무성의 관리시니까 우리와는 달리 알고 있어도 말 못할 사정이 계실 거야. 그건 잘 알아.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의 수사가 옆길로 새게 되면 더욱 난처해지지 않겠나? 펠프스는 나와 홈즈가 주고받는 말을 듣고 곧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왓슨, 미안하네. 나도 모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관료 근성이 몸에 밴 모양이야. 자네와 홈즈 씨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그만큼 믿었기 때문일세. 무엇 하나 숨길 생각이 없어. 펠프스의 솔직한 태도는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보이지 않는 장막을 걷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펠프스는 조금도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백부는 외무장관이 되자 나 같은 신임 관리로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일들을 잇따라 맡겼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따갑던 동료들의 눈초리조차 차차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의 실력이 인정된 거군요. 펠프스는 홈즈의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엔 내가 장관실에 불려가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난 백부의 부름을 받고 장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말인가요? 예, 5월 23일의 일입니다. 펠프스는 좀 더 편안한 자세로 고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장관실은 평소와 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늘 있던 비서관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였습니다. 백부는 늘 그러듯이 저의 일솜씨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줘야겠다 하며 책상 서랍에서 무슨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시, 이건 이탈리아와의 비밀 조약 문서야. 프랑스와 러시아 대사관이 이 기밀 서류를 노리고 몇 명의 스파이를 채용했다는 정보가 있다. 어디에 전할 건가요? 전하는 일이라면 군인에게 부탁하지. 하며 백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해군에 관한 조약 문서야. 만일 이것이 적의 손에 넘어갔다간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백부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차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 서류를 복사하게 되었다. 그 일을 너에게 맡기려는 거야. 제게요? 저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처음엔 비서관을 시켜 여기서 할 작정이었으나 그게 위험하게 됐어. 어째서요? 비서관 주위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거든. 그래서 저에게... 그래, 넌 지금 외무성의 별관에 있지. 그렇습니다. 설마 그 낡은 건물에서 이렇게 중요한 서류가 취급되리라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거야. 하며 백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그렇겠군요. 자, 어서 이걸 가져다가 책상 서랍에 놓아두어라.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옮겨 쓰도록 해. 너 혼자만 남도록 너의 상관에 일러두겠다. 다 옮겨 쓰고 난 후엔 어떻게 하지요? 원본과 함께 다시 책상 서랍에 놓고 자물쇠를 채워둬. 그리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워킹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다음날 출근하는 대로 원본과 사본을 내 손에 건네주면 네 일은 끝나는 거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페프스는 여기서 잠깐 말을 중단하였습니다. 물론 그 장관실에는 두 사람 이외에 아무도 없었겠죠. 홈즈가 물었습니다. 예, 백부님과 나 이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방은 크기가 얼마만한가요? 사방 3미터쯤 됩니다. 당신들은 그 방의 어느 위치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한가운데입니다. 낮은 소리로 이야기하셨겠죠. 예, 백부님은 늘 낮은 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난 말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장관의 명령대로 그 서류를 가지고 별관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별관에 돌아와 보니 벌써 백부의 명령이 내려졌는지 동료들이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내가 혼자 남는다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누군가 눈치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게 아닙니까? 홈즈의 말에 페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을 겁니다. 동료들은 내가 백부에게 불려가기 전에 전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보요? 예, 조금 전에 여기 있던 조셉이 마침 런던에 나왔다가 전보를 친 것입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11시 기차로 워킹역에 함께 가자면서 자기가 외무성에 들를 때까지 기다려달라고요. 그러니까 모두들 내가 조셉을 기다리기 위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난 그래도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류를 서랍에 넣고 잠근 다음 그때까지 가지 않고 남아있는 서기장에게 잠깐 식사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돌아와 보니 벌써 서기장은 가고 없었습니다. 나도 안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서기장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외무성에 20년이나 근무한 노인입니다.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난 페프스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만일 그 서기장이 스파이였다면? 하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페프스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조셉이 올 때까지 일을 다 끝내고 11시 기차로 워킹에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삼국 동맹에 대한 영국 측의 태도를 밝힌 문서로 만일 지중해에서의 프랑스 해군이 이탈리아 해군보다 우세해질 경우 우리 해군이 이탈리아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엔 이탈리아와 영국 고관들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난 그 서류를 펼치기 전까진 백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대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나니 어째서 백부는 이런 중대한 서류의 사본을 만드는 일을 나에게 맡겼을까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문서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었나요? 긴장하여 듣고 있던 홈즈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프랑스어였습니다. 아무튼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신없이 베꼈습니다. 그러나 9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26개 조문 중에 9개 조문밖에 베끼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도저히 11시 기차를 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펠프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식사를 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온종일 바빴던 관계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9시가 지나자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라도 마시면 머리가 맑아질지 모른다고 생각한 나는 책상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초인종은 아래층에 있는 수의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당직 수의가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알코올 램프로 커피를 끓여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잠시 후 수의의 아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끓여달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펠프스 씨, 그 부인은 외무성 건물 안에 살고 있습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인은 낮에 잡부로 일하고 당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9시가 지났는데도 왜 퇴근하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자기 남편이 당직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여자는 곧 커피를 가져왔습니까? 이상하게도 한참이 지나도 가져오지 않더군요. 가져오지 않았다고요? 홈즈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다녀간 후에 2개의 조문을 더 베꼈는데도 그때까지 커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난 자꾸만 졸음이 와서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잠시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10m쯤 복도를 걸어가면 계단이 나오는데 그 계단을 내려가면 좁은 콘크리트 홀이 나타납니다. 그곳을 가로질러 곧장 가면 수의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홀에서 곧장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건물 정면에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수의실 오른쪽에도 잡부를 위한 출입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수의실 오른쪽에 있는 이 출입구는 찰스 거리 쪽에서 오는 직원들의 지름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2군데 말고는 출입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난 곧장 수의실로 가보았습니다. 알코올 램프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의 물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수의는 그 옆에서 쿨쿨 자고 있더군요. 난 호통을 치고 싶은 것을 가까스로 참고 주전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와 홈즈는 긴장하여 펠프스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기둥에 달린 초인종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그 바람에 수의가 벌떡 깨어 일어났습니다. 수의는 내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커피를 가져왔다고 말하자 그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둘러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가 생각난 듯이 펠프스 씨, 당신 말고 야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 방금 초인종은 누가 울린 걸까요? 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난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방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그 기밀 서류가 펼쳐진 채로 놓여 있는데 말입니다. 펠프스의 손끝은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정신없이 수의실을 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계단을 올라갔는지 지금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누구와 복도에서 마주친 기억도 없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의 서류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펠프스는 목이 메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펠프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홈즈는 자꾸만 양손을 비볐습니다. 그것은 홈즈가 사건에 열중했을 때의 버릇이었습니다.
페퍼스 씨, 도둑 맞은 서류는 당신이 베낀 겁니까? 아니면 원본입니까? 물론 원본입니다. 하하, 그거 곤란하게 됐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맨 먼저 생각한 것은 도둑이 어디로 들어왔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잡부들이 사용하는 출입구로 들어왔다면 틀림없이 나와 마주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틀림없이 건물의 정면 출입구로 들어와서 내가 수의실로 가는 걸 확인하고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 됩니다. 당신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범인은 이미 사무실 안으로 몰래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홈즈의 물음에 페퍼스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당신이 수의실에서 나오기 전에 콘크리트 홀 오른쪽에 있는 출입구로 달아난 모양이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곧 뒤따라온 수인은 내가 새파랗게 질린 것을 보고 뭐가 없어졌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중요한 소리가 없어졌다고 말하자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면 출입구 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쪽 말곤 범인이 달아날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출입구는 잠겨 있지 않았나요? 예, 나와 수희가 문을 열고 뛰어나갔을 때 가까운 교회의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때가 10시 15분 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틀림없죠. 하며 홈즈가 수첩에 그 시간을 적어 넣었습니다. 페프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와 수인은 어느 쪽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불빛이 환한 화이트홀 쪽으로 달렸습니다. 도중에 우리들은 경관과 마주쳤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경관에게 물었습니다. 아휴, 방금 중요한 서류를 도둑 맞았습니다. 혹시 누가 이쪽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경관은 우리들을 번갈아 보면서 난 여기서 15분 동안이나 서 있었는데 지나간 사람은 검은 쇼를 쓴 여자뿐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검은 쇼를 쓴 여자요? 그렇소. 검은 숄로 가리고 있어서 얼굴은 똑똑히 못 보았지만 키가 크고 나이가 든 여자였죠. 그러자 수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 그 여잔 제 아내입니다. 그 밖에 또 지나간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밖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소. 그렇다면 도둑은 반대 방향으로 달아난 게 틀림이 없군요. 베브스 씨, 저쪽으로 가봅시다. 하며 수희는 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전 그 여자가 몹시 마음에 걸렸으므로 그 여자는 어느 쪽으로 갔죠? 하고 경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군요. 혹시 당황하는 기색은 없던가요? 걸음걸이로 보아선 조금도 수상한 점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지나간 게 한 5분 정도 되었소. 그 정도 된 것 같군요. 이야기를 듣던 수희는 마침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이, 그 여자는 내 아내가 틀림이 없다니까요. 내 말은 안 믿고 이렇게 시간을 끌다간 정작 범인을 놓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는 서둘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급히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잠깐, 당신 집은 이 근처입니까? 프린스턴구 아이비거리 16번지입니다. 설마 내 아내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수인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아이,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염려하는 건 그 아내가 당신 아내가 아니었을 경우요. 그렇다면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내임에 틀림이 없으니까요.
수희는 몹시 화가 나 있었고 또 만일 수희의 아내가 범인이라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곧 반대 방향인 찰스 거리 쪽으로 달렸습니다. 물론 경관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찰스 거리로 나가는 길은 사람의 왕래가 잦았고 게다가 비까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도저히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들은 외무성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몇 시쯤이었지요? 홈즈가 물었습니다. 내가 식사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7시쯤 됐을 겁니다. 혹시 방 안에 젖은 구두 발자국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문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창문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창문이나 안쪽으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창에서 땅바닥까지의 높이는 6m쯤 됩니다. 사무실 바로 밑은 무얼 하는 곳이죠? 창고입니다. 창고의 입구는 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사무실 마룻바닥에 무슨 장치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페프스는 당시도 않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만일 무슨 장치를 해놓았다면 내가 곧 알아차렸을 걸세. 어떻게요? 바닥에는 얇은 융단이 깔려 있었거든. 조금만 움직여도 어딘가 주름이 잡혀 있었을 걸세. 아, 그렇겠군요. 천장은 어떻습니까? 이번엔 홈즈가 물었습니다. 비가 샌 흔적은 있습니다만 어디에도 구멍 같은 것은 없습니다. 벽난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벽난로는 없습니다. 보통 겨울엔 보통 난로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범인은 역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봐야겠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전에 들어간 것 같군요. 만일 수희의 아내가 범인이라면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뭔가 흘려놓고 간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머리핀 따위를. 그런 것 없었습니다. 담배 꽁초도 없었습니까? 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담배를 피웠다면 냄새로 당장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는 셈이군요. 검은 쇼를 쓴 여자 외에 수상한 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위를 조사해 보았나요? 페프스는 조금 피로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희의 아내가 마음에 걸렸던 페프스는 수희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돌아갔습니까? 내 아내는 내가 당직을 할 땐 늘 그 시간에 돌아갑니다. 일은 훨씬 일찍 끝날 텐데요. 대개 식사를 하고 가거든요. 전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으므로 경관과 상의하여 그 부인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경시청의 포부즈라는 형사가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경관과 수희를 외무성에 남겨놓고 저와 포부즈 형사는 수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희는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알고 몹시 못마땅해서 투덜거렸습니다. 끝내 내 아내를 의심하는군요. 우리들은 일이 워낙 중대해서 다만 조사를 하는 것뿐이라고 그를 달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30분쯤 후에 우린 수희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10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직 안 오셨어요. 하며 소녀는 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린 비를 맞으며 문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조금 안 된 생각이 들었는지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라 말했습니다. 수희의 아내를 초조하게 기다린 지 10분쯤 지난 후, 줄리,
문 열어.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틀림없이 수희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두 사람 중 누군가가 문을 열고 그 여자를 붙잡았어야 하는 건데 소녀가 먼저 문을 열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문을 열고 소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남자니? 네, 두 사람이에요. 그러자 부인은 아무 말도 없이 도망쳐버렸습니다. 우린 소녀를 밀치고 밖으로 쫓아나왔습니다. 빗속을 20분이나 달려서 겨우 부인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페프스 씨 아니세요? 부인은 멋쩍은 듯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왜 달아났죠? 내가 숨을 몰아쉬며 묻자 그녀는 다시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전당포에서 나온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실은 지난 몇 달 동안 날마다 전당포 주인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린 아이들이 많아서 얄팍한 월급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월급이 적은 것이 제 탓이나 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와 보부주 형사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여자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흠뻑 젖었습니다. 페프스는 생각난 듯이 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 비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죠. 9주일이나 되는 귀중한 시간을 뇌염 때문에 자리에 누워서 허비한 것입니다. 페프스는 몹시 유감이라는 듯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는지도 모르죠. 홈즈가 양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만일 당신이 필요 이상으로 스파이를 쫓았다면 적은 반격을 가해왔을지도 모르니까요. 반격이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은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숨에 관계될 만큼 위험한 지경의 말입니다. 설마... 페프스는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그 서류가 중요한 것이니만큼 적도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 서류는 중요합니다. 그때는 그만 경황 없이 뛰어다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건이 너무도 엄청났습니다. 서류의 행방이 걱정이군요. 그날 밤 수희의 부인이 외무성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홈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물론 조사했습니다. 부인은 돈을 꾸기 위해서 자기 동생네 집에 들렀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보부주 형사가 부와 순경을 부인의 동생 집으로 보냈습니다. 부인의 말은 틀림이 없더군요. 수희의 집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조사했습니다. 나와 보부주 형사는 부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기 전에 혹시 서류를 숨겨놓지 않았나 하고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딸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부인이 다녀갔는지 물어보았더니 물론 아니라고 하더군요. 우린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엌의 쓰레기통이나 아궁이 속이며 숨길 만한 곳은 모조리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순경을 시켜서 부인의 몸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펠프스는 낙심한 듯한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되찾지 못할 경우 따윈 생각해 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보부주 형사가 이 이상 더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한숨 짓는 것을 보자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왓슨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난 학생 시절부터 겁쟁이에다가 신경질이 많았습니다. 내가 엄청난 사건에 휘말려 들었다고 생각하니 앞뒤 판단마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백부님에게도 책임이 미친다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경찰서에서는 외무성의 서류 도난 사건 같은 중대 사건을 어째서 일개 형사에게만 맡겼을까요? 홈즈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땐 나도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이미 경찰로부터 백부님께 보고가 들어갔었다는군요. 그래서 장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서류가 아니니 당장 손을 떼라고 경찰에 명령했다고 합니다. 물론 외무성의 불명예가 경시청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포부즈 형사는 나를 위해 조사를 계속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게 당신은 몹시 지쳐있는 것 같군요. 오늘 밤은 돌아가서 쉬는 게 어때요? 서 기장과 의논하여 또 다른 각도로 조사해 볼 테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서 기장? 그 사람은 당신이 식사하러 나갈 때까지 방에 남아있던 인물 아니요? 그렇습니다. 의논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경관에게 그를 불러다 달라고 했었지요. 서 기장에겐 서류의 내용을 말씀했습니까? 예, 서류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중요 서류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장 윌슨 씨는 당직을 보게 되었고 수위는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그러나 수위는 수상한 점이 없었으므로 곧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절한 포부즈 형사의 권유를 들어 집에 오기 위해 워털루역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열이 오르고 어지러워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페리아 선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잠깐, 페리아 선생이라뇨?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의사죠. 마침 막차로 돌아가려던 길이었답니다. 그거 다행이었군요. 그 자리에서 해열 주사를 맞았으나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페리아 선생은 왜 그때 곧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내 물음에 페프스는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난 빨리 집에 오고 싶어서 그냥 기차를 타자고 졸랐던 거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리만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글쎄, 아무튼 집에 도착해서도 초인종을 울릴 힘이 없었으니까 페리아 선생이 초인종을 울려주어 사람이 나왔는데 축 늘어져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곧 집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이 오래 갈 것 같으니 조용한 방을 준비하라는 페리아 선생의 말에 따라 애니는 집에서 가장 조용한 방을 차지하고 있던 조셉을 내몰고 그 방을 내 병실로 만들었습니다. 페프스 씨, 그러니까 이 방은 애니 양의 오빠인 조셉 씨의 방이군요. 홈즈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 조셉이 이 집에 살게 되면서부터 줄곧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 당신 방은? 바로 이 2층입니다. 그 방은 지금 비어 있습니까? 예, 비어 있습니다. 방을 서로 바꾼 게 아니었군요. 집 안에 빈 방은 많으니까요. 그러나 이 방이 가장 조용하고 좋습니다. 정원도 여기서는 잘 내다 보입니다. 덕분에 나는 원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마 페리아 선생과 애니가 없었더라면 나의 회복은 더 늦어졌을 겁니다. 펠프스는 눈물을 글썽하며 애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페리아 선생님 덕분이죠. 애니는 얼굴을 붉히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런 애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가씨라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페리아 선생의 힘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니가 곁에서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나의 미치광이 같은 발작은 횟수가 더 잦았을 겁니다. 하며 페프스는 정다운 눈길로 애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페프스 씨, 그 미치광이 같은 발작이란 어떤 걸 말하죠? 홈즈는 보기 드물게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페프스는 그러한 홈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난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와 애니에게 들으니 그동안 몇 번이나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마구 뛰어다녔다고 하더군요. 하고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애니가 거들어 주었습니다. 아휴,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서 뛰어다니곤 했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답니다. 애니 양은 밤에도 시중을 드셨나요? 아니에요. 밤엔 간호원이 돌봐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 페프스 씨 혼자 남겨진 일은 없었던 셈이군요. 네, 없었어요. 낮엔 제가, 밤엔 간호원인 베이시 양이 늘 옆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와도, 예를 들어 페프스 씨의 어머니가 들어오셔도 당신은 이 방에서 나간 일이 없었다는 말이군요. 예,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식사도 이 방에서 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신경을 썼죠. 어휴, 그렇다면 안심했습니다. 홈즈는 안도의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사건과 무슨 관계라도 있습니까? 페프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보다 페프스 씨,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무슨 일부터 하셨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2, 3일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요? 포부주 형사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형사가 바로 왔던가요? 예, 그는 수희 부부에 대한 의혹이 풀렸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요? 달리 수상한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말입니까? 홈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기장 윌슨이 수상하다고 하더군요. 아하하,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히 윌슨 씨는 늦게까지 외무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만 일부러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윌슨 씨를 퍽 신용하고 있군요. 그런 편이지요. 그런데 포부주 형사는 그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홈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파리의 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윌슨 씨는 프랑스인 친구를 사귀었답니다. 그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사관 서기로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설령 적국에 가더라도 친구를 사귀니까요. 그런데 포부주 형사는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난 윌슨 씨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를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포부주 형사는 서기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당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웃더군요. 그래서 당신은 왓슨에게 편지를 낼 마음이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윌슨 씨와 나의 명예를 지켜줄 사람은 홈즈 씨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린 이제 당신으로부터 더 들을 말이 없는 것 같군요.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나 장관을 위해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난 영국인이요. 영국에 위험이 닥쳐왔는데 모른 체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협력해 주시겠단 말씀이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페프스는 안심한 듯 안락 의자에 푹 파묻혔습니다. 애니는 곧 향기가 짙은 술을 페프스에게 따라 주었습니다. 홈즈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 홈즈라는 사나이는 아주 차가운 인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홈즈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 홈즈는 눈을 퍼뜩 떴습니다. 페프스 씨,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수인은 줄곧 런던에 살고 있었나요? 혹시 외국에 갔었던 일은 없을까요? 외국이라고요? 페프스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없는 것 같군요. 군대에 있을 때 혹시 다른 나라에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포부즈 형사에게서 듣죠. 경찰서라는 곳은 그런 걸 조사하기엔 대단히 편리한 곳이니까요. 하며 홈즈는 페프스의 옆을 지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장미꽃이 참으로 아름답군요. 홈즈는 동굴 장미의 꽃잎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본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홈즈가 꽃 따위에 관심을 쏟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홈즈 씨, 사건에 대해선 뭔가 실마리가 잡히셨나요? 애니가 홈즈의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애니의 눈엔 장미 따위에 열중하고 있는 홈즈를 나무라는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건 말이요. 홈즈는 계속 꽃잎을 만지며 얼굴을 애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단서는 잡혔나요? 어느 정도는. 그래요? 하지만 당장 범인을 잡을 순 없습니다. 어머, 왜요? 범인을 잡는 것보단 잃어버린 서류를 무사히 되찾는 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애니는 상냥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왓슨, 우린 이제 그만 실례 할까? 창가에서 몸을 돌리며 홈즈가 말했습니다. 벌써 돌아가시려고요? 페프스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런던에 돌아가서 포부즈 형사를 만나야겠어요. 다음에 오실 땐 건강한 몸으로 뵈야 할 텐데. 난 내일도 같은 기차편으로 올 예정인걸요. 예? 내일도 와주시렵니까? 페프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예, 그러나 너무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닙니다. 홈즈 씨가 수사를 계속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절대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애니, 마차가 준비될 때까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줘요. 네, 이리로 가져오죠. 애니가 방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심부름하는 소녀가 편지 한 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됐어, 나가봐. 급히 봉투를 뜯어 편지를 읽은 페프스는 그때까지 나가지 않고 서 있는 소녀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홈즈가 편지를 넘겨다 보며 물었습니다. 백부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사건 때문에? 정말 냉정한 분입니다. 내 말도 들어보지 않고 나를 면직시켜 버렸다는군요. 펠프스 씨, 장관을 원망해선 안 됩니다. 서류를 찾으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홈즈는 페프스의 기분을 돌리려고 애니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애니네는 노던버랜드 마을에서 철공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그 마을로 사냥을 나갔다가 애니를 만났습니다. 바로 약혼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죠. 다행히도 애니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애니가 마음에 쏙 든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조셉 씨도 그때 이 집으로 왔습니까? 조셉은 애니의 보호자로서 따라왔습니다. 원래부터 철공소 경영 같은 것에 흥미가 없던 그는 우리 집에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나와 홈즈는 조셉이 부리는 마차를 타고 퍼시 페프스의 집을 나섰습니다. 덕분에 곧 런던행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홈즈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난 그의 그런 버릇에는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기차가 크라범역을 지날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고가 철도로 런던 시내에 들어가는 건 정말 유쾌한 일이야. 그렇지 않은가? 난 어안이 벙벙해서 홈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기와의 바다 위에 커다란 벽돌섬이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구만. 차창 아래쪽을 가리키며 홈즈가 말했습니다. 저건 기숙학교야. 아니야, 등대야. 미래를 비춰주는 빛이지. 등대? 그렇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작은 씨앗을 품은 꼬투리야. 얼마 안 있어 그 속에서 영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튀어나올 거야. 그건 그렇고, 홈즈, 자넨 펠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난 조금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왓슨, 자넨 펠프스를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모양이군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약한 겁쟁이 사나이야. 게다가 예의도 전혀 없어. 그럴수록 우린 그를 지켜줘야 돼. 그는 자기의 부주의로 국가의 기밀 서류를 잃어버려 놓곤 그 책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겠지. 마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내염에 걸린 것 같아. 어허, 자넨 의사면서 그런 소리를 하나. 아무튼 그런 친구를 가진 게 부끄러울 지경이야. 왓슨, 자넨 홀더스트 경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나? 뭐? 장관을? 난 느닷없이 머리라도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일 장관이 돈에 매우 궁색함을 느끼고 있다면 어떨까? 그 서류를 프랑스 정부에 팔겠지. 교활한 자라면 자기 조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슬쩍 서류를 훔쳐낼 수도 있지. 그렇다면 그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은 서기장인 윌슨인가? 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런던에 도착하면 곧 장관을 만나볼 생각이야. 물론 그 전에 포부즈 형사를 만나야겠지만. 난 뭘 하면 좋지? 자넨 베이커 거리에 가서 신문에 낸 광고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으면 돼. 광고라니? 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워킹역에서 런던의 한 석간 신문에 전보를 쳐두었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첩 한 장을 찢어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금 10파운드 5월 23일 밤 10시 15분 전 찰스 거리 외무성 별관 입구 부근에서 손님을 내린 마차의 번호를 알고 계신 분은 베이커 거리 221번지로 알려주십시오. 홈즈, 자넨 스파이가 마차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나? 그날 밤 별관 안에는 어디에도 비에 젖은 발자국이 없었어. 그렇다면 그 사나이 혹은 여자가 마차로 왔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은가? 아, 그렇군. 난 홈즈의 추리에 새삼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차는 3시 20분에 종착역인 워털루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커 거리로 가는 것보다 경시청 쪽이 더 재미있겠군. 내 말에 홈즈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럼 따라오게. 나와 홈즈는 역전의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난 뒤 런던 경시청으로 갔습니다. 홈즈가 전보를 쳐두었는지 포부즈 형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시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사건 담당이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포부즈 형사는 페프스가 말한 것처럼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활한 눈초리에 키가 작은 사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용건을 말하자 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당신들에 관한 걸 잘 알고 있어. 당신들은 경찰에 찾아와 모든 것을 알아낸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더군요. 따라서 우리 경찰에 대한 평판은 나빠질 따름이죠. 당신은 생각보다 정직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지금까지 내가 경시청의 여러분과 힘을 합쳐 해결한 사건이 53건이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이름이 밝혀진 건 오직 4건뿐이요. 나머지 49건은 모두 경시청 여러분의 공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우릴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요. 홈즈의 강경한 태도에 포부즈 형사는 금방 수그러들었습니다. 실은 단서를 못 잡아 몹시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날카롭다 보니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도움될 만한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윌슨 서기장을 점찍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사나이에겐 완전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알리바이? 예, 그날 밤 그 시간에 윌슨은 장관 사택에 있었다는군요. 뭐라고요? 홈즈는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장관의 서기관도 증언했지요. 그랬군요. 용건은 말하지 않았겠죠. 아닙니다. 이야기해 주더군요. 뭐라던가요?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더군요. 장관과 윌슨은 대단한 장미 애호가랍니다. 그날도 윌슨은 희귀한 종류의 장미 묘목을 갖다 주러 갔다는군요. 아마 그건 프랑스 사람이 좋아할 장미일 겁니다. 홈즈의 엉뚱한 말에 포부즈 형사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수위 쪽은 어떻소? 미행을 붙여두었지만 아직 의심할 만한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웃 간의 평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인 쪽은 여간 아니더군요. 부인에게도 미행을 붙여두었소. 여자 경관이 미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술을 잘 마신답니다. 부인이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졌을 때 2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마리가 될 만한 일은 없었답니다. 그 집에는 전당포 사람이 드나든다던데요. 아, 그 빚은 깨끗이 갚았답니다.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점은 의심할 만할 여지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수희가 연금을 탔거든요. 홈즈는 잠시 생각하더니 당신은 초인종 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펠프스와 수희가 수의실에서 들었다던 그 초인종 소리 말이죠. 그건 범인이 소리를 훔쳐 달아날 때 실수로 초인종끈을 잡아당겼을 테지요. 범인이 일부러 초인종을 울릴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포부즈 형사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초인종 소리는 어때요? 첫 번째 초인종 소리? 펠프스 씨가 수희를 부르려고 울린 소리 말이요.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 초인종 소리를 듣고 수희 대신 부인이 얼굴을 내밀었다고 했죠. 그랬다더군요. 그런데 부인은 어째서 커피를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당신은 그 점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부인의 말을 들으니 의심이 풀리더군요. 그 점에 대해 부인은 수의실에 돌아와 보니 주인이 기분 좋게 잠을 자고 있더군요. 그걸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획 나와버렸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이 틀림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범인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포부즈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좀 더 확실해진 다음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포부즈 형사는 낙심한 듯이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아무튼 국가 기밀에 관한 일이니까 경솔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왓슨, 그만 가보세. 어디로? 장관실이지 어디겠나. 그로부터 얼마 뒤 나와 홈즈는 외무성의 장관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외무장관 홀더스트 경은 어딘지 모르게 퍼시 페프스와 닮았습니다. 그러나 페프스가 올챙이라면 그는 왕개구리였습니다. 왕개구리는 아주 정중하게
우리를 난로 옆에 놓인 호화스러운 안락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안락의자보다 더 큰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으며 빛나는 눈초리에는 귀족다운 기품이 엿보였습니다. 홈즈 씨,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버시에게 들어 잘 알고 있어. 왓슨 씨와 버시는 같은 학교 출신이라지요. 하며 장관은 웃음 띤 얼굴로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온 것은 바로 그 페프스 씨의 일 때문입니다. 버시는 역시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한 모양이군.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린 페프스 씨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요? 우리가 이 사건에 관계한 것은 절대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서류가 스파이의 손에 넘어갈 경우를 생각하니 영국 국민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서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오. 그런데 왜 페프스 씨를 그만두게 하셨죠? 버시는 내 조카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만일 그 서류를 되찾는다면 페프스 씨는 외무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야 물론이요. 그럼 안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를 찾을 가망이 있다는 말이오. 장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예. 홈즈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텐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뭐든지 물으시오. 아는 데까진 대답할 테니. 별관에서 그 서류를 베낀다는 사실을 페프스 씨 이외에 누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없어.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맹세할 수 있어. 페프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말하지 않았다면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째서 서류가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 스파이가 숨어 있었던 게 틀림이 없어. 모습이 없는 스파이 말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날 밤의 도둑은 우연히 나타난 것입니다. 뭔가 훔치기 위해 들어갔는데 중요해 보이는 서류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도둑은 이건 돈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훔쳐간 것입니다. 만일 스파이였다면 초인종 따위를 울릴 까닭이 없습니다. 초인종? 페프스 씨가 수의실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초인종을 울린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인종 끈이란 걸 모르고 잡아당긴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 하러 들어간 자가 초인종을 울려 사람을 부를 까닭이 없습니다. 난 홈즈의 설명이 그럴듯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연이란 증거가 또 있습니다. 만일 스파이가 훔쳐갔다면 서류는 벌써 적의 손에 넘어갔을 겁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9주일이나 지났으니까요. 서류가 적의 손에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적의 외무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반격을 가해올 것이요. 그것을 이쪽에서 느낄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지. 그래서 반격해 왔나요? 잘 모르겠어. 그 말씀은 아직 적에게 서류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장관은 여성연 피우는 것도 있고 대화에 열중했습니다. 어쩌다 서류를 훔치긴 했지만 도둑은 틀림없이 그 처분에 곤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불쑥 프랑스 대사관에 서류를 팔러 간다면 거꾸로 이중 간첩으로 오해받거나 아니면 미치광이로 취급되어 내쫓길 테니까요. 홈즈 씨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 장관은 홈즈를 살피듯 바라보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류는 가까운 시일 안에 찾을 수 있겠구만. 그렇게 될 겁니다. 장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성연을 고쳐 물었습니다. 장관님께선 장미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방엔 장미꽃이 없군요.
하며 홈즈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홈즈 씨도 장미를 좋아하오. 장미라면 우리 집으로 오시구려. 진귀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꼭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전 프랑스산 회색 장미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것도 있습니까? 뭐라고? 난 그때 장관의 얼굴빛이 달라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장관실에서 나왔습니다. 화이트홀 거리로 나서자 홈즈가 말했습니다. 왓슨, 그것을 보았나? 그것이라니? 구두 밑창 말이야. 대영 제국의 외무장관이란 사람이 밑창을 갈아댄 구두를 신고 있다니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나? 검소한 성격 탓 아닐까?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는데 자넨 장관이 피우는 여성연의 값을 알고 있나? 글쎄, 그 여성연 한 개의 값은 자네의 한 달 수입보다 더 많다네. 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비싼가? 이집트에서 들여온 여성연이야. 그런 여성연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어째서 밑창을 갈아댄 구두를 신고 있을까? 그건 장관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란 증거야. 그리고 장관의 가정 형편을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꽤 궁상한 편일걸. 장관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나? 있을 거야. 올바른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의 곤란을 받아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장관은 정상적인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 그렇다면 그 서류는 벌써 적의 손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 점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장관은 그 서류를 빼내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난 홈즈의 말을 얼른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밀 서류는 틀림없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홈즈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로 알지. 초인종 소리? 만일 장관의 앞잡이가 그것을 훔치러 들어갔다면 초인종을 울리는 어리석은 짓을 했을 리가 없어. 윌슨 서기장만 해도 그렇지. 그 끈을 잡아당기면 수의실로 통한 초인종이 울린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 홈즈의 말에는 조금도 틀림이 없었으므로 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보다 광고 쪽이 걱정이로군. 난 지금 곧 사무실로 돌아갈 테니 자넨 내일 아침 오늘과 똑같은 시간에 워털루역으로 나와주게. 그럼 안녕. 하며 홈즈는 다가오는 마차에 뛰어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난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워털루역에 나갔습니다. 홈즈는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잤나? 하며 홈즈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군. 대영 제국의 위기를 알고 어떻게 잠만 자겠나? 그보다 문제의 광고는 어떻게 됐나? 마차의 목격자가 나타났어? 아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 10파운드의 상금도 런던 시민에게 매력이 없는 모양이지. 만일 앞으로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스스로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 그때 마침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워킹까지 다시 갈 필요가 있을까?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난 갑자기 장미가 좋아졌나 봐. 펠프스의 집에는 진귀한 장미꽃이 많더구만. 하면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우린 어제와 비슷한 시간에 펠프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펠프스는 어제와는 달리 생기 있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약혼 여인 애니가 곁에 붙어 있는 것만은 변함이 없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홈즈는 긴장된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둑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도둑이! 홈즈는 깜짝 놀란 듯이 소리쳤습니다. 어젯밤 처음으로 간호원 없이 혼자 잤습니다. 당신들을 만나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하여 야간등을 켜두었습니다. 새벽 2시경 무슨 소리가 들려 잠을 깼습니다. 그 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렸습니까? 홈즈가 몸을 앞으로 내밀어 물었습니다. 창 쪽입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니 무엇인가를 창문 틈으로 비틀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창문의 고리를 벗기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후 3분쯤은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마 내가 잠에서 깼는지 어떤지 살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페프스는 애니에게 부탁하여 물을 마신 다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윽고 창문이 스르르 밀려 올라가고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난 벌떡 일어나 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창틀에 매달려 있던 사나이는 마치 고양이같이 잽싸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까?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달아날 때 무엇인가 번쩍 빛나더군요. 칼인 것 같았어요. 칼? 예, 무섭기도 하고 또 이런 몸으론 쫓아가 잡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복도의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맨 먼저 조셉이 뛰어나와 집안 식구들을 깨워주었습니다. 조셉과 마부가 곧 칸델라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조셉이 창문 아래 화단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으로 땅이 말라 그 발자국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조셉의 말을 들으니 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무 울타리를 뛰어넘어갔는지 바로 위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져 있더랍니다. 경찰에 알렸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홈즈 씨의 의견을 드려보려고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 혹시 도둑이 노릴 만한 귀중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머니 방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노린 것은 내 목숨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생각이었다면 왜 그냥 달아나 버렸겠습니까? 하긴 그렇군요. 아무튼 난 남의 원한을 살만한 짓은 한 적이 없습니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보다 페프스 씨, 오늘은 상당히 안색이 좋군요. 어떻습니까? 정원에 나가 일광욕이라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홈즈가 이렇게 권하자 페프스보다 애니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그러자 홈즈는 애니 양은 여기 남아 계십시오. 어제도 부탁드린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이 방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며 애니를 말렸습니다. 애니는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는 듯 했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와 홈즈와 페프스, 거기에 조세까지 낀 네 사람은 장미 향기가 감도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홈즈는 페프스의 병실 창 아래 꽃밭에 웅크리고 앉아 발자국을 조사했습니다. 과연 발자국이 있긴 했지만 거의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희미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누구라도 알아보지 못하겠구만.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자국은 포기하고 도둑이 어째서 이 창문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조사해보세. 응접실이나 식당의 창문이 커서 들어가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여긴 길에서 잘 보이니까 그랬겠죠? 뒤에 있던 조셉이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 그런데 조셉 씨, 당신이 찾았다는 부러진 나뭇가지는 어디에 있죠? 저쪽입니다.
조셉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저택의 뒷곁으로 나무 울타리 위로 온나무가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저것입니다. 조셉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온나무 가지가 부러진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홈즈는 그것을 비틀어 떼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나서 이것은 어젯밤에 부러진 것 치곤 꺾인 자국이 좀 오래된 것 같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어젯밤엔 어두워서 부러진 자국까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너머로 뛰어내린 흔적도 없군요. 딴 곳을 조사해 봅시다. 홈즈는 울타리를 따라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도둑이 달아났거나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나와 페프스와 조셉이 잔디에 앉아 쉬고 있는 동안 홈즈는 애니가 있는 방 쪽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쪽에서 보고 있으려니 홈즈는 진지한 표정으로 애니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뒤 난 홈즈에게 그때 애니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페퍼스 씨를 하루 동안 런던으로 데리고 가는 일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을 뿐이야 하며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애니야, 페퍼스 씨를 런던으로 모셔가야겠습니다. 홈즈의 말에 애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런던에요? 아직 몸도 시원찮은데. 꼭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따라가겠어요. 애니 양은 여기 남아있어야 합니다. 왓슨이 함께 가니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뿐이요. 내일이면 돌아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군요. 중요한 일은 오히려 당신 쪽에 있습니다. 예? 애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당신은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머나, 왜요? 글쎄, 제 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 오빠라고 해도 이 방에 들여보내선 절대로 안 됩니다. 밤이 되면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고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페프스 씨에게도 해선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며 애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니, 이리 나오지 않겠어. 햇볕이 아주 따뜻해. 조셉이 홈즈와 이야기하고 있는 애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도 좋아요. 그보다 커피를 끓였으니까 어서들 들어오세요. 우리는 일어나서 옷에 묻은 잔디를 털었습니다. 그러자 애니와 이야기를 끝낸 홈즈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페프스 씨, 중요한 문제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런던까지 함께 좀 가주셔야겠는데요. 런던으로 가자고요? 페프스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류를 되찾기 위해선 그래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 열차로 가면 내일은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야죠. 런던에서 묵는다면 조셉도 함께 가는 게 좋겠군요. 집안이 너무 허전해도 좋지 않으니 조셉 씨는 집에 남아있도록 하죠. 당신에 대해선 이 왓슨이 책임을 집니다. 아, 좋아요, 좋아. 페프스는 내가 맞죠. 이래봬도 나는 의사니까요. 그로부터 1시간 뒤 우리 세 사람은 워킹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떠나기 직전에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왓슨, 난 내릴 테니까 자넨 페프스를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으로 모시고 가게. 홈즈, 자넨 런던으로 가지 않나? 난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잠시 동안만 남아있어야겠네. 페프스 씨,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말고 내가 돌아갈 때까지 저의 사무실에서 꼭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아침 식사까지는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전 8시에 워털리역에 도착하는 기차가 있으니까요. 홈즈는 재빨리 기차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시작한 기차의 창문으로 바깥을 보니 여권 한 사람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홈즈의 변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홈즈 씨는 왜 워킹에 남아있는 걸까? 펠프스가 궁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도둑을 붙잡을 생각일 겁니다. 그럼 그 도둑은 역시 이번 사건과 상관이 있는 모양이군. 아무튼 홈즈가 펠프스 씨를 위험한 집에서 나오게 했을 땐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요. 위험한 집? 그렇다면 애니는 괜찮을까? 그런 걱정은 홈즈에게 맡겨둡시다. 그래도 펠프스는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홈즈 씨는 애니에게 내 병실에서 나가지 말라고 분부했다네. 설마 애니를 내 대신 희생시킬 셈은 아니겠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홈즈는 그래봬도 여성에겐 매우 친절한 사나이니까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나도 홈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우린 베이커가의 하숙집에 도착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펠프스는 아무래도 애니의 일이 걱정되는지 방 안을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홈즈 씨가 실수나 하면 어떡하지? 상대가 스파이고 여느 도둑과는 다를 텐데. 홈즈 일이라면 조금 더 걱정이 없습니다. 그보다 학생 시절 이야기나 합시다. 그러나 펠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닐세. 지금쯤 워킹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생각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네.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난 은근히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신경을 써봐야 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을 하고 그만 앉으세요. 그제야 펠프스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기색을 아주 떨쳐버리진 못했습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10시가 넘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잡시다. 내일 홈즈가 오면 바삐 뛰어다녀야 할 텐데 푹 자두는 게 좋을 겁니다. 에휴, 이렇게 걱정에 잠겨있는 것보다 그 편이 낫겠구만. 우린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펠프스의 걱정이 전염되는지 난 한참 동안이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몸을 뒤척거리면서 이 괴이한 스파이 사건을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홈즈는 왜 워킹에 남았을까? 왜 애니에게 펠프스의 병실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쓰다가 어느 결엔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니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펠프스의 방으로 갔습니다. 펠프스 역시 잠을 푹 자지 못한 모양으로 얼굴이 헬쓱해 보였습니다. 홈즈 씨는 돌아왔나? 펠프스가 물었습니다. 8시까진 돌아올 겁니다. 펠프스는 불안한 듯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이 8시인데 탁자 위의 시계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내 시계는 7시인데? 자네 시계가 틀리는 모양이군. 하며 창밖을 내려다보던 펠프스가 소리쳤습니다. 아! 홈즈 씨가 왔어! 재빨리 창가로 다가가 보니 지금 막 도착한 마차에서 홈즈가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쳤군. 이번엔 내가 소리쳤습니다. 홈즈의 왼손이 흰 붕대로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 손의 상처는? 괜찮아.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야. 하면서 홈즈는 피로한 듯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홈즈 씨, 설마 도둑과 격투를 한 건 아니겠죠?
페프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우선 식사부터 합시다. 왓슨, 미안하지만 허드슨 부인에게 식사 준비를 부탁해주지 않겠나? 홈즈의 말을 듣고 내가 막 초인종을 울리려 했을 때 허드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음식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허드슨 부인의 시간관념은 놀랄만 하단 말이야. 홈즈는 만족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스푼을 들었습니다. 닭고기를 넣은 카레 요리군. 자, 어서들 같이 드십시다. 펠프스는 얼른 식사를 하려 하지 않고 별로 생각이 없군요. 그보다 홈즈씨, 워킹의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며 홈즈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나요?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더군요. 하하, 그러셨겠죠. 아주 얼굴빛이 안 좋으시군요. 이럴 땐 카레 요리가 좋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러지 말고 조금만 드십시오. 페프스는 마지못해 카레가 담긴 그릇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릇 속에는 둘둘 말린 회색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페프스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더니 아! 이거다! 홈즈씨, 없어진 서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며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이제 염려 마십시오. 이로써 서류 도난 사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 서류를 어디서 찾았는지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커피나 한 잔 마시자고요. 커피를 맛있게 마신 후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기차에서 내린 다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페프스는 조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으로 갔죠. 커피를 마시면서 날이 저물길 기다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참 아름답더군요. 그것을 실컷 감상한 후 샌드위치를 싸달래서 호주머니에 넣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왕래가 드문 길을 따라서 당신 집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두워져 있었으므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소. 문이 잠겨 있었나요? 아닙니다. 집안 사람들 몰래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뭘 훔치러 간 것은 아닙니다. 하며 홈즈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슬그머니 정원으로 숨어든 나는 당신의 병실이 잘 보이는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애니 양은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더군요. 페프스는 긴장된 얼굴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자 애니 양은 책을 덮고 자기 방으로 자러 갔습니다.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니 양에게 잠자러 갈 땐 문을 잠그라고 일러두었거든요. 만일 애니 양이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서류는 아마 되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니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겠군요. 하며 페프스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물론 애니 양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번 사건은 빨리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애니 양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렵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니가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까? 페프스는 깜짝 놀란 듯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면서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글쎄,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홈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시를 읊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엔 별이 유난히 아름답더군요. 그러나 불침번에겐 그것을 아름답게 느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언제 그 사나운 표범이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표범이라고요? 펠프스가 더욱 놀란 얼굴로 묻자 홈즈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사나운 놈이었죠. 난 그놈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교회의 종이 15분마다 울려 졸음을 쫓아주었습니다. 새벽 2시경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펠프스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상인들이 드나드는 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조셉 해리슨이 나타났습니다. 뭐? 조셉이? 나와 펠프스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홈즈는 우리의 놀라는 얼굴을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셉은 검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적이 나타나면 그 외투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셈인지 사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설마 조셉이... 펠프스는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병실 창 쪽으로 슬며시 다가간 조셉은 칼을 창틈으로 쑤셔 넣어 고리를 벗기더니 창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이제 펠프스는 심한 놀라움에 입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조셉은 벽난로 위에 촛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방 안의 광경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조셉은 웅크리고 앉아 양탄자를 젖히더니 그 밑에 나무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 뚜껑은 가스 파이프의 이음새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를 꺼낸 조셉은 재빨리 나무 뚜껑을 덮고 양탄자를 본디대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어 끄고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즉, 창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내 품 안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미처 칼을 휘두를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안 된 얘기지만 조셉은 잔디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칼끝이 스쳐서 손에 상처가 난 것이지요. 홈즈는 마치 남의 이야기라도 하듯이 담담한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그래, 조셉은 경찰에 넘겼나? 내가 궁금하여 이렇게 묻자 홈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조셉은 스파이와 관계가 없네. 사건이 일어난 날 밤에 펠프스 씨를 찾아간 조셉은 장난삼아 그 서류를 가져갔던 거야. 물론 그 서류와 바꾸는 조건으로 외무성에게 사례금을 받아낼 작정이었겠지만 그는 그 서류 때문에 누이 동생의 약혼자가 면직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고 하더구만. 그런데 집에 돌아와 조사를 해보니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서류가 중대한 국가기밀 서류였지. 그렇다고 돌려줄 수도 없는 일이어서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펠프스가 병자가 되어 돌아온 거야. 그래서 서류를 감춰둔 자기 방에서 내몰리고 말았던 거지. 그래서 도둑 흉내를 냈단 말인가? 내 말에 펠프스는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흉내가 아닐세. 그는 엄연한 도둑이야. 홈즈씨, 당장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홈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만약 조셉이 그 서류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진짜 스파이에게 도둑 맞았을 겁니다. 그럼 스파이가 따로 있었나요? 있었지요. 당신이 신용하는 윌슨이란 서기장이 바로 스파이입니다. 그는 장관의 명령으로 그날 밤 당신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다시 한번 갔습니다. 아마 당신을 수의실로 깨어내어 수면제라도 먹일 생각이었겠지요. 그런데 서류는 그가 가기 전에 조셉이 이미 가져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파이의 두목은 장관입니까? 펠프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 유감스럽지만 당신의 백부님이 바로 스파이의 우두머리입니다. 홈즈씨, 제가 지금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죠? 펠프스는 잠에서 깨어나기라도 하려는 듯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지금쯤 장관은 내 편지를 읽고 물러날 결심을 했을 겁니다. 편지라니요? 경시청의 포부주 형사 편으로 당장 장관의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죠. 백부가 어째서 그런 무서운 생각을 했을까요? 페푸스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꿰어 흘러내렸습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홈즈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포부주 형사는 백부를 체포하러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영 제국의 외무장관이 스파이일 까닭이 없습니다.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 장미를 좋아하는 백작으로서 워킹 마을로 돌아가도록 권고하였을 뿐입니다. 그 서류는 처음부터 당신 방에 잊혀진 채로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뇌염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식사를 하겠습니다. 홈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카레 요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부인이 바삐 들어왔습니다. 홈즈 씨, 경시청의 포부주 형사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벌써 돌아가셨어요? 아니, 왜요? 외무장관이 자살했단 말을 전해달라고 하곤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뭐? 자살?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잊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다음 날 찾아간 나에게 홈즈가 말했습니다. 왓슨, 어제 저녁 마차의 목격자가 드디어 나타났어. 마차에서 내린 것은 역시 조셉이었나? 상금 10파운드는 억울하게 빼앗긴 셈이지. 우리는 마주보고 싱긋 웃었습니다. 그보다 윌슨을 어떻게 할 셈인가? 그 사나이는 다른 죄로 포부즈 형사에게 넘겨주었지. 애니 양의 일이 걱정이로구만. 오빠의 죄의 책임을 느껴 페프스와의 약혼을 취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페프스는 애니 양 없인 도저히 살지 못할 테니까. 하며 홈즈는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나에게 퍼시 페프스로부터 청첩장이 왔습니다. 신부는 물론 애니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군 조약문 사건 드디어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다른 에피소드도 훈훈한 장면이 많았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특히 더 마무리가 훈훈하죠? 페프스가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읽는 순간순간 느꼈지만 왓슨이 페프스를 너무 싫어하는 게 아닌가 느꼈습니다. 아마 학창시절부터 페프스에게 너무 시달렸나 봅니다. 네, 여러분, 그럼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